네, 400쪽 한번 봅니다. (400쪽) 밑에서 셋째 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대부분 유년기의 체험에서 기인한다.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것이 이 무의식에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죠. 꿈의 출처 중 꿈의 원인입니다. 꿈이 어떤 원인에서 생겨나는가. 출처 중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 삶이다. 꿈속의 자아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꿈속에서 어린이는 그 충동 및 상처와 더불어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꿈에 어린 시절의 체험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유년 시절의 체험이 형상화된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김점용 시에 나타난 이 화자의 무의식을 다각도로, 그죠?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이 나타난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것은 1년, 2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1년의 작은 글자로 꿈을 보여주던 그런 시와는 좀 다르죠. 전체가 현실에서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만 인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읽어보자. 비가 온다. 빗소리의 음각 속 아버지 외출한다. 특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늦은 빗길. 우산을 들고 교문 앞 불빛에 서성이는 배다른 형이 아내 형수의 흐린 불빛. 감당할 수 없다. 울타리 개구멍으로 빠져 비 맞는 까까머리. 엄마, 나 집에서 다니고 싶어. 들리지 않는다. 빗소리 거세지고 푸드득 여름방학이 지나간다. 창문 틈으로 책가방 하나 보따리를 들고 시 다른 눈아래로 교복이 이사를 간다. 비가 온다. 이따금 천둥이 칠 때 아버지 웃으신다. 널 죽이고 싶어. 핏발선 망막 가득 비가 더 오고 연가 속 망가는 누가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망가. 망가 속 술 취한 아버지 떠간다. 울창한 빗소리에 잠긴다. 용서를 배우기엔 너무 늦은 시간. 비가 온다. 못쓸 추억들 팅팅 불어난다. 예, 이 시에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 비의 이미지가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매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빗소리의 음각 속 했으니까 소리입니다. 그죠? 비와 빗소리, 이것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중간에 생략했고요. 아버지 외출한다. 이제 이 장면은 과거의 경험이겠죠. 특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늦은 빗길. 아마 학생 시절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아니면 중학생. 우산을 들고 교문 앞 불빛에 서성이는 배다른 형의 아내, 형수의 흐린 불빛. 이래서요. 형이 배다른 형이다 이랬으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그런 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 그죠? 현실적 상황, 시인의 현실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종의 설정된 어떤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수가 아마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감당할 수 없다. 불편한 거겠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울타리 개구멍으로 빠져 비 맞는 깎아머리. 엄마 나 집에서 다니고 싶어. 아마 형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경험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기억하게 만들었을까요? 비죠. 왜냐하면 우산을 비 오는 날의 경험이니까요. 학생 시절에. 들리지 않는다. 빗소리 거세지고 후두둑 여름방학이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죠? 예. 기억 속에 과거가 지나갔어요. 창문 틈으로 책가방 하나 보따리를 들고 시다른 누나네로 교복이 이사를 간다.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는 뭐예요? 아버지가 달라요. 그죠? 엄마는 같은데 이상한 집안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 김점용 씨에 드러난 이 화자의 가족의 정체성이 굉장히 복잡하다. 또 비가 온다. 이따금 천둥이 칠 때 아버지 웃으신다. 널 죽이고 싶어. 이때 앞에서도 나왔듯이 친부 살해, 그죠? 아버지에 대한 정오와 살해 욕망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핏발선 막막 가득 비가 더 오고 이제 비가 또 오는 것에 따라서 시간이 더 흘러간 거겠죠. 그죠? 과거의 시간이 진행되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망가 속 술 취한 아버지 떠간다. 울창한 빗소리에 잠긴다. 용서를 배우기엔 너무 늦은 시간. 아버지가 돌아갔기 때문에 용서도 이제 늦었다는 겁니다. 비가 온다. 몹쓸 추억들 팅팅 불어난다. 자, 이 시는 김점용의 다른 꿈시들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렇죠. 일련의 꿈을 제시하고 이연의 현실 속의 생각을 제시하는 다른 시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죠? 과거의 기억을 추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일련의 추억은 꿈속 무의식의 흐름처럼 연상을 통해 전개된다. 연상의 매개, 그죠? 연결고리는 비 그리고 빗소리 두 가지죠. 이 추억의 풍경 속에서 나는 배다른 형의 집에 귀가하는 학생이다. 배다른 형과 시다른 누나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언유와 환유의 혼성결합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이건 약간 분석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요. 언유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등가성이죠. 유사성이죠. 환유는 관련성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이나 시다른 누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같다는 점에서 언유지만, 그죠? 또 한편으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환유죠. 그죠? 언유, 환유의 이 수사적 혹은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그죠? 무의식이 형성되는, 꿈이 형성되는 법칙을 우리가 여기도 적용시켜 본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의존심과 아버지에 대한 살해 욕망이 그죠? 상반된 그런 무의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의 근원에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와 빗소리는 시간의 물결을 타고 넘어가는 뗏목처럼 추억을 자신의 무의식에 유연히 떠다니게 한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그죠? 다시 불러일으킨 것은 비의 이미지다. 한편으로는 왜요? 유동성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소리, 빗소리도 가지고 있죠. 403쪽. 비의 이미지가 지닌 유동성.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비는 한 곳에 고정된 게 아니라 흘러가니까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이 기억이, 추억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매개가 된다. 또 빗소리, 그죠? 음향 효과. 자, 그 다음 시도 이 물의 이미지와 소리의 음향 효과가 무의식을 무의식의 연결고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학생 403쪽 통영 미륵산 깊은 숲 연못가에 앉아 하모니카를 분다. 리듬을 따라 몸물리 춤춘다. 음을 틀릴 때마다 물에서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온다. 라면 땅bun치 이름표 소주병 배 깃발 시추. 나 무서워졌어. 도망치고 싶은데 발이 움쭉 달싹 앉는다. 하모니카 소리에 눈물을 자꾸 불어나고 오줌을 쌀 것 같다. 예, 1년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꿈의 장면인데 통영 미륵산 그래서요. 장소가 등장했습니다. 꿈은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걸 뭐라 그랬죠? 프로이트가 말한 꿈 작업의 여러 가지 규칙 중에 2차적 변형이죠. 이야기식으로 나타난다. 이야기가 가능하려면 최소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서사라 그럽니다. 서사. 서사의 가장 기본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서사 장르의 대표가 소설이거든요. 소설만 서사가 아니죠. 이야기 형식으로 된 것들은 다 서사인데 연극,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TV 드라마도 다 서사입니다. 그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가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이 기본 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통영 미륵산은 배경이죠. 깊은 숲 연못가. 더 구체적으로는 연못이 숲속에 있는 연못이 이 꿈의 배경입니다. 하모니카를 분다. 그죠?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물은 나인 것 같아요. 화자 자신이 꿈속에 등장했습니다. 하모니카를 불고 있어요. 리듬을 따라 몸물이 춤춘다. 자, 근데 이 하모니카 소리에 따라서 연못물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꿈이니까 이런, 그죠? 비현실적인 장면이 가능한 거겠죠. 자, 여기서 뭐예요? 하모니카 소리가 앞에서 나오는 빗소리에 해당되죠. 그죠? 음향 효과가 무의식에, 그죠? 자극을 준다. 음을 틀릴 때마다 물에서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온다. 그죠? 하모니카를 잘못 부르니까, 잘못 불 때마다 물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튀어나와요. 라면 땅 봉지, 이름표, 소주병, 배, 깃발, 낚시추. 자, 이 사물들은 일종의 소도구들인데, 소품인데, 연극으로 따지면 소품들이죠. 뭐, 연극 무대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꽃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 무의식, 꿈은 무의식의 대표적인 정상인 꿈은 뭐라 그랬어요? 무의식의 무대다. 그죠? 마치 연극 무대와 같이 이렇게 등장한다. 영화처럼 등장하기도 하고, 연극 무대처럼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소도구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겠죠. 뭘까요? 라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자 이름인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과자입니다. 라면을 튀긴 거예요. 그죠? 라면을 식용유 같은데 튀긴 거. 그래서 가루를 내서 튀긴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 뭡니까? 간식의 대표 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린 시절에 먹던 과자, 그 다음에 이름표. 이건 아마 학생 시절에 교복에 붙이는 이름표. 소주병, 그죠? 언젠가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겠죠? 배가 나오고, 깃발, 낚시추. 아마 조금 더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낚시를 좋아했겠죠? 뭐 예를 들면요. 예. 그런 것들은 다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그죠? 소도구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난 무서워져서 도망치고 싶은데 발이 옴쭉달싹 않는다. 하모니카 소리에 몸물은 자꾸 불어나고, 자, 물이 자꾸 넘치는 겁니다. 하모니카를 불면 불수록. 자, 그러니까 이 물은 이 무의식을, 그죠? 견인하는, 그죠?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매개가 된다. 오줌을 쌀 것 같다. 오줌도 물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연못물과 오줌 다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지배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모니카 소리. 두 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비와 빗소리 두 가지 요소가 여기서는 연못물과 하모니카 소리 이렇게 둘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을 뒤에 학생이 읽어봅시다. 하굣길 늘 조용한 집이 싫어. 바닷가 언덕에서 하모니카를 불면 가고 싶은 곳이 많아졌네. 초등학교 때 전학간 영인의 집도 가고 싶었지만 스완이 강이며 로렐라의 언덕, 너 희망의 나라도 가고 싶었네. 가고 싶었네. 집에서 가지 말라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가고 싶었네. 해는 저물어 밤 멸칠 때 돋는 들망배 불빛들. 입술 깊숙이 문 하모니카 화음처럼 화르르 피어나면 만개섬도 진섬도 까맣게 묻히고 임도 꿈도 아득한 풀잎의 이슬방울 하모니카로 불 수 없는 반음처럼 축축히 맺혔네. 예, 이 시의 제목은 하모니카의 추억이죠. 자, 그러니까 꿈에 하모니카 부는 장면이 나온 것은 자기가 어린, 그죠? 유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외로울 때, 그죠? 힘들 때 즐겨 불던 그 하모니카,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꿈에 나타난 거죠. 하굣길 늘 조용한 집이 싫어. 바닷가 언덕에서 하모니카를 불면. 바닷가가 여기 등장했으니까 어린 시절에, 그죠? 자신의 삶의 배경이 나타났는데 꿈에는 통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꿈속에. 통영이 바닷가죠? 예. 통영이 어딘지 알죠? 예. 초등학교 때 전학간 영인의 집도 가고 싶었지만, 영희라는 학생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스완이 강이며 롤렐라의 언덕, 저편 건너 희망의 나라도 가고 싶었네. 자, 그러니까 스완이 강, 롤렐라의 언덕, 이것은 약간 낭만적이고, 그죠? 이국적인 어떤 장소인데 꼭 스완이 강이나 롤렐라의 언덕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현실을 벗어나서 멀리 가고 싶다. 낭만적인 동경 같은 거죠. 낭만적인 동경. 왜? 이 집이 싫으니까, 현실이 싫으니까. 집에서 가지 말라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가고 싶었네.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나은 이상적인 세계를 계속 꿈꾸고 그럴 때마다 하모니카를 불었다는 겁니다. 해가 저물어 밤 멸칠 때 쫓는 들망배 불빛들. 입술 깊숙이 문 하모니카 화음처럼 화르르 피어나면 만개섬도 진섬도 까맣게 묻히고. 이게 바닷가니까, 그죠? 멸치잡이 어선들이 있는 그 불빛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임도 꿈도 아득한 풀잎의 이슬방울. 이것은 어떤 노래 가사인 것 같아요. 그죠? 노래 가사를 여기서 차용해서, 그죠? 여기다 삽입시켰습니다. 하모니카로 불 수 없는 반음처럼 축축히 맺혔네. 자, 이 부분에서도 물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이슬방울이죠. 그죠? 그리고 하모니카 소리. 하나는 청각적 이미지, 그죠? 하나는 물의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작품에서도 중요한 이미지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04쪽에 이제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이미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둘째 줄 봅시다. 깊은 숲과 연못가는 여성의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랬는데 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꿈을 해석해 보면 이제 상징적 해석, 그죠? 그래서 연못은 여성적 이미지다. 산은 남성적 이미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못물이 나오는 것은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 물은 탄생을 암시하는데 그것은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 물에서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기억들이, 그죠? 그 물을 매개로, 물을 통과해서 전달된다. 그런데 위에서 6째 줄, 7째 줄, 그런데 하모니카의 리듬에 따라 몸물이 춤추고 음이 틀릴 때마다 이상한 것이 튀어나온다 했으니까 이 보통의 해석보다 조금 더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하모니카는 무의식에 침전된 추억의 흔적들을 길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래서 하모니카 소리는 이연에 보면, 후반부를 보면 소망과 관련된다. 그죠? 어디로 가고 싶다 할 때 뭐뭐 하고 싶다. 이것이 하모니카 소리와 관련되죠. 그죠? 그래서 음이 틀릴 때마다 튀어나온다 이랬으니까 하모니카는 소망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인데 가고 싶은 곳인데 하모니카 소리가 틀렸다는 것은 그 소망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좌절된다. 자, 우리가 꿈을 지금 1년과 2년을 같이 지금 그죠? 비교하면서 꿈을 다시 해석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틀릴 때마다 연못물에서 이상한 것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현실에서 좌절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소망이 좌절된 후에 결핍과 불우를 암시하는 것들이 이 나면 땅봉지, 뭐 낚시추, 뭐 이런 것들이다. 하모니카 소리에 몸물은 자꾸 불어나고 오줌을 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상이 계속된 결과다.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슬방울이라는 뭡니까? 물의 이미지가 오줌으로 마지막에 기결되는 것은 소망의 좌절과 관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꿈의 원리에 대해서 404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나옵니다. 잠재적 꿈 사고가 외연적 꿈 내용으로 드러나는 과정인 꿈 작업의 두 가지 기능은 압축과 전이이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것인데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압축과 전이라고 얘기했죠? 프로이트, 그죠? 이 용어들이 다 프로이트가 사용한 용어들입니다. 어떤 용어? 잠재적 꿈 사고라는 용어도 외연적 꿈 내용도 다 프로이트가 쓴 말이고 꿈 작업이라는 용어도 프로이트 용어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압축과 전이다. 그 다음에 압축은 꿈 사고에 여러 번 나타나는 요소들을 선택하여 새로운 통합체를 형성하거나 공통점을 가진 여러 잠재 요소가 하나의 단일 요소로 용해되어 형성되는 경우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압축을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하면 잠재적 뭐죠? 꿈 사고죠. 외현적 꿈 내용.
이게 꿈 작업인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 압축과 전이다. 압축의 경우는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봅시다. 꿈 사고에 여러 번 나타나는 요소들을 선택하여 새로운 통합체를 만든다. 선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어느 하나가 여기 선택이 된 거예요. 통합, 그런데 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이 A는 이 A보다 더 뭐예요? 통합된 것이니까 요 안에 사실은 B도 들어있고 C도 들어있는 A가 나타난다. 이거 압축이죠.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서 대표로 선택되어서 다른 것까지 다 어떻게 돼요? 통합되는 그것이 한 가지 경우입니다. 뭐의 경우예요? 이 압축의 경우예요. 이것도 압축이죠. 알겠습니까? A, B, C 중에 A가 대표로 B, C까지 다 자기가 결합시켜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이제 프로이트 꿈의 해석에 나오는 다 설명들을 내가 정리한 겁니다. 공통점을 가진 여러 잠재 요소가 하나의 단일 요소로 용해된다 그랬어요. 요 A, B, C가 이번 경우는 하나의 단일 요소로 통합되니까 이게 D로. 근데 이 D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고 C도 갖고 있고.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새로운 통합체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경우도 압축이죠. 두 가지가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압축이 일어나요? 요 A, B, C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속성을 갖고 있을 때 통합이 일어난다. 그죠? 인물이, A, B, C가 인물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겠죠. 그죠? A라는 인물, B라는 인물, C라는 인물이 A로 통합될 수가 있고, A, B, C라는 인물이 D로 새로운 어떤 인물로 통합될 수도 있고, 근데 이때 통합된 꿈에 나타난 이 A이거나 혹은 D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요 세 개가 다 종합된, 그죠? 결합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그게 압축입니다. 그죠? 지금 설명을 다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전이는 꿈 사고의 여러 요소 중 어느 하나만이 부당하게 확대되어 발현되거나 잠재적 요소가 고유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관계없는 것 혹은 암시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이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냥 쉽게 간단하게만 설명했는데 여기 프로이트 설명은 조금은 더 복잡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전이는 압축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쉽게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이때 이 꿈에 A, B, C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A가 A-로 나타난다. A가 B로, B가 C로 이렇게 전개될 때 이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릇과 내용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죠? 부분과 전체의 관계일 수도 있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어떤, 아까 압축은 뭐예요? 등가성의 원리다. 혹은 유사성의 원리다. 그런데 이것은 인접성의 원리다. 인접성이라는 것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어떤 연관성이, 어떤 관련성이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이든 그릇과 내용의 연관성이든 부분과 전체의 연관성이든 이런 연관성이 있으면 이 A가 B로, B가 C로 이렇게, 그죠? 인접성을, 그걸 인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 공부한 걸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이 두 꿈 작업은 금열에 의한 왜곡의 결과로서 무의식을 억압하고 있는 저항을 감소시켜 잠을 지속하고자 하는 힘과 억압된 본능을 충족하려는 소망 성취의 힘 사이의 타협의 결과다. 두 가지 대립되는 힘이 충돌해서 이 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또 하나 꿈 작업의 중요한 기능은 전도인데, 전도 알죠? 네. 완전히 뒤집히거나 뒤바뀌는 거. 실제 이 꿈 사고가, 그죠? 뒤집혀가지고 꿈 내용으로 나타나는.
그죠? 이건 뒤집어야 원래 꿈 사고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프로이트 공부를 안 해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안 읽어도 꿈을 꾸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꿈은 거꾸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을 프로이트도 실제 이론적으로 전도라는 용어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인용 시의 전반부가 외연적 꿈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잠재적 꿈 사고를 전제로 한 시적 진술이다. 후반부에서 시적 자아가 소망하는 세계는 바닷가 서안 이강 저편 건너 희망의 나라. 이제 물의 이미지가 여기서는 이제 소망하는 세계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임도 꿈도 아득한 풀잎의 이슬방울. 여기 이슬방울도 물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물의 이미지는 소망하는 세계를 보여주다가 어떻게 돼요? 좌절의 결과도 보여준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슬방울로 이 작품은 나타나죠. 그리고 1년에서는 오줌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오줌과 이슬방울, 이것은 물의 이미지가 소망하는 세계의 희망의 나라가, 그죠? 실제 현실에서 좌절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405쪽 밑에서 7째 줄부터 이제 프로이트 얘기를 락강이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는지 한번 정리했습니다. 락강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압축과 전이를 언유와 한유라는 수사학적 용어로 번역한다. 이게 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인데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 압축과 전이를 언유, 한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원리가, 그죠? 수사학적으로 인간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그죠? 구사하고 사용하는 일종의 기법이죠. 그래서 언어 구사 방법이 으로서의 수사학적 개념인 언유와 한유로 이걸 꿈의 이론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꿈도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일종의 두 가지 법칙이거든요. 언유와 한유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의 문장을 지금 예를 들면 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서술어 자리, 그죠? 요 자리에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같은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같은 계열의, 그죠? 같은 등가성을 가진 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철수 말고 영철이가 영희를 사랑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 올 수 있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중에 여기에 선택된 거죠. 이 목적어 자리에도 철수는 영희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뭘 사랑할 수도 있어요? 야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동사 자리에, 서술어 자리에 영희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영희를 미워한다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이 위치에 따라서 유사성을 가진, 등가성을 가진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렇죠? 요 자리에서 하나를, 영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철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요것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같은 자격을 가졌으니까. 주어 자격을 갖고, 목적어 자격을 갖고, 서술어 자격을 가졌으니까 그것은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등가성의 원리라는 거죠. 같은 계열이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 등가성의 원리인 언유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똑같은 지금 등가성을 가졌잖아요. 이것도 등가성을 가지고 이것도 등가성을 가졌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언유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렇게 결합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어가 목적어를 만나야 되고 목적어가 서술을 만나야 이게 문장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게 인접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만들어지는, 무의식이 형성되고 꿈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는 인간이 언어를, 내가 이런 법칙을, 문법적 법칙을 다 계산하고 내가 언어를 말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의식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 무의식적 언어 구사의 원리, 법칙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유와 환유라는 이 원리를 인간이 언어 구사 방법에서, 그죠? 자기도 모르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프로이트가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락강은 이렇게 다시 설명했다는 것은 유명한 프로이트의 말이 있죠. 락강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된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언어는 의식의 작용이고, 그죠? 무의식은 언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대체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의식과 의식은 다르니까 무의식도 언어처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언어의 원리가 우리 인간의 정신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어떤 해석을 이 락강이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지금 나옵니다. 405쪽 보세요. 이로써 락강은 꿈 작업이 심리적 논리학의 과정이 아니라 언어적 과정이다. 꿈도 언어처럼 만들어진다. 자, 이게 뭡니까? 얼마나 인간에게 언어가, 그죠? 뿌리 깊게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언어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락강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슨의 실효적 연구를 참조한 락강은 언어를 다른 단어를 위한 단어, 즉 대체를 통한 의미 효과로 이해한다. 억압된 기표와 그 대체물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언어의 불꽃이 튀어나온다. 자, 이건 락강의 설명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락강은 환유를 단어에서 단어로, 즉 새로운 의미를 산출하지 않으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병렬하고 지시하는 구조로 이해한다. 즉 환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거나, 아까 설명한 것입니다. 그죠? 부분으로 전체,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이 뭡니까? 꿈이 전개되거나 이럴 때 이건 환유입니다. 결과로 원인을 설명하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되죠. 또 한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미끄러진다. 이것은 좀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언유보다는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미끄러진다는 말은 딱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연상에 가깝습니다. 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성이 뭡니까? 조금 연관성만 있으면 연상이 막 뻗어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락강이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지금 내가 얘기한 요겁니다. 그죠? 락강의 이 재해석을 큰 틀에서 한 문장을 요약하면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쓴 것입니다. 언유, 환유란 용어가 언어의 어떤 원리거든요. 수사학적 용어거든요. 그런데 락강이 평생 동안 한 작업은 프로이트를 재해석하는 작업이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나 하면 프로이트가 말한 것을 다시 꼼꼼히, 그죠? 남들이 잘 못 알아들은 거, 발견하지 못했던 걸 프로이트가 한 말에 프로이트 이론을 좀 더, 그죠? 깊이 심층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락강이 평생 한 일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락강의 독창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프로이트가 한 말, 프로이트의 이론 속에 이미 그런 것이, 그죠?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문장을 쓰고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락강이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이미 프로이트는 대상을 위해 말과 명칭이 선택되고 언어를 사물처럼 다룰 때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죠? 꿈에서든 무의식에 이 언어가 하나의 법칙으로 작용한다. 이런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사물에 대한 표상처럼 언어를 조합하는데 낱말 덩어리에 각 음절마다 사고와 연상의 고리가 형성된다. 자, 어떤 단어가 꿈을 만들어내는 연상의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작품인데 다른 길은 없는가.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꿈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꿈속에서 엉뚱하게 형성된 낱말의 분석은 꿈 작업의 압축 기능을 보여주는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여러 사례들을 다 프로이트 이 책들을 보면 사례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꿈도 자기가 분석하고요. 그죠? 여러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분석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꿈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자, 이 작품에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 옆에 학생 읽어봅시다. (406쪽) 광화문에서 마켓이란 술집을 찾는다. 곳곳에 레츠란 술집밖에 없다. 결국엔 레츠에 들어왔는데 실내는 마켓이다. 속았다 싶어 어떤 남자와 격렬하게 싸운다. 119 소방대원들이 쫓아와서 지하로 잠적한다. 동굴에서 선후배들이 해골을 앞에 두고 세미나를 하고 있다. 네온 사인으로 장식된 해골은 아까 술집에서 싸웠던 사람이다. 송금 수수료 800원을 아끼기 위해 무더위 속을 10분 넘게 걸어가면서 참 더러운 자본주의야 땀나는 시장 경제야 혼자 중얼거렸다. 택시 운전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기 발목을 자르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불타 죽는 나라에서 연봉 몇십억짜리 샐러리맨이 환하게 웃는 가판대의 신문을 지나 무엇 때문에 경쟁하는지 모르고 경쟁하는 지구적인 동물의 슬픔을 맛보았다. 광합성을 하고 싶어요. 네, 1년이 꿈 장면입니다. 꿈의 장면인데 광화문에서 마켓이란 술집을 찾는다. 자, 이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선 마켓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알 수 있죠. 이건 시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이 마켓입니다. 그죠? 온갖 마켓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을 뭐예요? 지배하고 있죠. 돈 안 내고 물건 살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죠.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마켓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곳곳에 레츠란 술집밖에 없다 이랬어요. 레츠는 이 약자입니다. 밑에 보면 지역 통화의 약자예요. 시인이 이 작품, 이 시 밑에다가 별표하고 각주를 붙였어요. 레츠는 지역 통화의 약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지역 공동체에서 돈 내고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물물교환식으로 자급자족하는 일종의, 그죠?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 통화다. 아마 어떤 공동체나 지역에서, 그죠? 우리 동네는 마켓이 아니라 이런 레츠를 서로 약속하고 물물교환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꿈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래요? 광화문에서 레츠란 술집을 찾는다. 곳곳에 마켓이란 술집밖에 없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그게 현실에 맞는 것이죠. 이게 전도된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전도죠. 꿈에서는 거꾸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 마켓을 찾는데 다 레츠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엔 레츠에 들어갔는데 실내는 마켓이다. 겉에는 돈 안 받는다고 써놨는데 이 술집에서는 가서 술 마시고 나오는데 돈 내라. 예를 들면 속았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실제 현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된 게 다시 한번 전도돼서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그죠? 꿈이 한번 뒤집혔다가 다시 뒤집히니까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속았다 싶은 것이죠. 어떤 남자와 격렬하게 싸운다. 뭐 주인하고 술집 주인하고 싸우는 수도 있고, 그죠?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하고 싸울 수도 있겠죠. 돈 내라 그러니까. 근데 아마 신고를 했는지 119 소방대원들이 쫓아와서 지하로 잠적한다. 이것도 좀 황당하죠. 실제 그죠? 약간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보통 경찰한테 신고하는데 소방대원이 출동했으니까 좀 엉뚱하죠.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지하로 잠적합니다. 이것도 이제 꿈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막 이동하니까 이 전이가 막 일어나니까 그죠? 때로는 황당한 어떤 전개가 될 수 있죠. 약간의 그죠? 관련성만 인접성만 있으면 막 이렇게 그죠? 비약적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이동이 막 되니까 그게 전입니다. 지금 지하로 갔는데 지하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 지하는 동굴이에요. 그죠? 동굴로 연결됐어요. 선후배들이 해골을 앞에 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왜 해골을 앞에 두고 있을까? 해골은 그죠? 생명이 죽어 있는 상태. 그죠? 그럼 왜 해골은 뭘까? 그죠?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보통 아마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세미나 하는 이 동아리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무슨 자본주의 연구하고 뭐 이런 그죠?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 아닐까 싶어요.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해골은 그러니까 네온사인이 아마 이 그죠? 자본주의를 아마 상징하는 상업적인 요소 이게 네온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골은 아마 그 자본주의의 그죠? 형상을 그렇게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해골은 아까 술집에서 싸웠던 사람이다. 그 술집에서 싸웠던 사람이 해골이 돼서 그죠? 그 해골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꿈이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이연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현실에서 경험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뭐예요? 환멸 같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꿈에서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송금 수수료 800원을 아끼기 위해 무더위 속을 10분 넘게 걸어가면서 참 더러운 자본주의야. 땀나는 시장 경제야. 혼자 중얼거렸다. 이건 현실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잘 안 맞죠. 요즘은 송금 수수료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은행 그죠? 기계를 사용해도 수수료가 안 붙는 것 같아요. 은행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시를 쓰던 당시에는 아마 그랬으니까 택시 운전사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기 발목을 자르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불타 죽는 나라에서 이 시를 쓰던 당시에 어떤 화재 사고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랜드 무슨 화재 사건인가?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 자본주의의 병폐다. 뭐 이런 어떤 무의식이 꿈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봉 몇십억짜리 셀러리맨이 환하게 웃는 가판대의 신문을 지나 무엇 때문에 경쟁하는지 모르고 경쟁하는 지구적인 동물의 슬픔을 맛보았다. 강압성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연이 돼 있죠.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다른 길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 말고 그죠? 다른 어떤 시스템은 없는가.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자, 이제 해석 부분은 아까 다 얘기한 대로인데 407쪽 가봅시다. 셋째 줄입니다. 강화문에서 마켓이란 술집을 찾는다. 곳곳에 레스토랑 술집밖에 없다. 라는 꿈 내용은 전도다. 그죠? 결국엔 넷째에 들어갔는데 실내는 마켓이다. 전도된 상황을 다시 전도시키면서 제자를 찾는다. 속았다 싶어 남자와 격렬하게 싸우는 것은 항의와 저항의 표시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지하로 잠적했는데 동굴로 전환되죠. 지하에서 동굴로 갔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걸로 압축과 전이 중에 어떤 건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뭘까요? 은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하와 동굴은 유사성이 있죠. 그죠? 땅 밑이라고 하는 유사성이 있으니까 일단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압축이고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언유가 작동해서 지금 꿈속에서 지하와 동굴이 연결됐다. 그죠? 지하에서 동굴로. 꿈이 보통 이런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해골. 동굴과 해골의 관계입니다, 이제. 자, 지하와 동굴의 관계는 언유고, 자, 그 다음에 동굴과 해골의 관계는 환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분과 전체의 관계잖아요. 동굴이 전체라면 해골은 그 중에 부분이겠죠. 동굴에 가면 뭐 박쥐도 있고, 그죠? 썩은 물도 있고, 해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와 부분의 관계니까, 이건 뭐에 의해서? 전유에 의해서,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환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아까 이 단어의 그죠? 특성에 따라서 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 동굴에서 해골로 간 것은 단어의 유사성도 있습니다.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굴과 골은 그죠? 기역과 리을이라는 자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유사성에 의해서 단어의 유사성에 의해서 이 단어가 연상이 됐다. 해골의 골은 동굴의 굴과 기역음과 리을음이 일치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압축, 언유. 이 경우는 그죠? 자음의 유사성이니까 압축이나 언유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마켓에 들어가 싸운 남자가 해골로 변신했죠. 그죠? 그 사람과 싸웠는데 나중에 해골이 됐다 그런 거죠.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이 해골을 앞에 놓고 동굴에서 선후배들이 세미나를 하는 장면은 시적 자아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 저항하는 동시에 그것을 분석하고 왜 해골이 됐을까? 그 남자가. 그것은 암담한 결과다. 그죠? 자본주의가 결국 실패할 것이다. 뭐 이런 무의식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물론 다른 해석도 많이 가능합니다. 왜 해골이 됐을까? 그죠?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시를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꿈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죠?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해석할 때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고 시도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제목에서 보듯 자아는 온통 마켓뿐인 이 현실에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 이 시는 마켓과 레츠라는 이 두 대립 개념 그리고 지하, 동굴, 해골이라는 두 계열축을 중심으로 압축과 전이, 언유와 한유가 교직되었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뭐가 두 가지가 언유와 한유가 무의식의 게임을 보여준다. 그죠? 무의식의 어떤 규칙을 보여준다. 자, 이제 작품을 다 우리가 분석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김점령의 시는 꿈 내용을 그대로 시의 형태로 차용함으로써 그렇죠. 이런 시를 쓴 사람은 내 기억에 아무도 없는데 외국 시인 중에서도 한국 시인 중에서도 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일령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시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독창성이 있죠. 꿈 내용을 그대로 시의 형태로 차용함으로써 미적 현대성의 한 중요한 층인 무의식의 흐름을 극단화한다. 왜요? 그죠? 이 세 번째 유형인 변신의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의식적 타자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의식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꿈이니까 아예 그냥 꿈을 그죠? 일련에서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이 무의식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꿈씨라고 지칭할 수 있을 그의 일련의 시들은 꿈 연작시죠. 그죠? 꿈 1, 꿈 2 뭐 이런 식으로 다 연작시로 되어 있죠. 전반부의 외연적 꿈 내용 속에 잠재적 꿈 사고를 감추고 있으며, 그죠? 외연적 꿈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1년이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외연적 꿈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년을 잘 해석하면, 꿈을 해석하면,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그죠?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2연도 있으니까, 2연은 현실의 얘기를 하고, 현실에서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1년에서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외연적 꿈 내용 속에 어떤 잠재적 꿈 사고가 있는지 한번 1차적으로 해석해보고 2차적으로는 2연을 또 해석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점령 시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반부에 이 잠재적 꿈 사고를 전제로 한 시적 진술을 암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사이에 크고 깊은 빈틈을 만들어낸다. 1년은 무의식이고 즉 꿈이고 2년은 의식의 세계니까 무의식과 의식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겹의 주름이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김점룡의 꿈시는 시가 지닌 암시와 상징의 효과를 두 겹으로 형성한다. 시 자체가 암시와 상징의 효과가 있는데 1년에서 꿈을 또 보여주니까 꿈도 암시와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겹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의 시는 꿈속의 꿈, 시 속의 시인 것이다. 이 두 겹의 시 혹은 두 겹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이트에서 멜라니 클라인, 이 여성 정신분석가, 우리 본문에서 몇 번 나왔죠. 그녀의 이론을 몇 번 소개했습니다. 락강의 이론은 정신분석의 방법론을 통과해야 하겠지만 정신분석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이 김정룡의 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꿈 자체가 때때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며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꼭 프로이트나 락강이나 멜라니 클라인 이론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더라도,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 꿈이 좀 그럴듯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도 이미 이 두 겹의 꿈에 사로잡힌 자이며 그 무덤 속에 갇혀 악몽을 꾸며 애타게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도 이런 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꼭 프로이트나 락강의 이론을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 시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이런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진도 범위도 다 나갔고 우리가 계획된 단원들, 시인들의 작품을 다 공부한 것 같습니다.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두 번의 시간은 2차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